자, 직장인들, 그리고 대학생 할 것 없이, 여러분들, 이거 할 때는, 그죠? 가급적 집중해가 해야 됩니다. 시간은 짧아도 좋습니다. 뭐, 직장 다니는 사람 보고, 생계유지 수단인 직장을 팽개치고 사표 내고, 공부할 뜻이 아니고, 그죠?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 안 되니까, 우리가 동영상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할 때, 집중해서 해요, 집중. 알았죠? 대신에, 오늘 토요일이라고 밤새가 공부하는 거, 그건 완전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가급적 집중해서 짧은 시간에 하고,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는 뭐 24시나 공안시까지 하는 건 몰라도 뭐 밤새고 다음날 계속 자버리고, 이건 능력성이 없죠. 24시나 공안시까지 하고 또 푹 자고 난 뒤에 또 다음날 일어나서 휴일에는 한 오후에 한 서너 시간 또 봐놓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았죠? 벼락치기나 한꺼번에 뭐 밤새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지속적으로 꾸준히만 하면 아주 쉽게 붙을 수 있는, 쉽게 또 우리가 아주 높은 점수가 나오는 그런 과목입니다. 알았죠? 자, 이게 전부 객관식이기 때문에 객관식의 함정,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 위주로 아주 공부를 좀 신경 써서 책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2장 실전 예상 문제예요. 자, 우리 요거는 뭐 12장은 아주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좀 똑똑하니까, 자, 요거는 뉴스 통하거나, 여러분들이 기 어느 정도는 어렴풋이라도 아는 내용이라서 좀 쉬워요. 1번. 다음 중,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정보기관의 활동은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서 인권 침해 요소가 있어서 통제가 필요하다. 맞죠? 자,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그 자체가, 그죠? 전에는, 과거에는 정보 수집에서 정보기관이 관리하면은 개인의 인권 침해가 된다고 했는데, 요새는 그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된다. 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에서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렇게 인권 침해 요소가 많아서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2번.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서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된다. 자, 1번과 같은 맥락이에요. 3번. 자, 우리나라와는 외국과는 달리 외국기관은, 틀렸죠? 자, 이것은 전부 틀렸습니다. 우리나라와 외국 전부 다 정보기관을 정권 유지와 획득의 수단으로 오용한 역사를 바로, 요거는 전혀 엉뚱한 내용이네요. 그죠? 우리의 정보기관을, 정권을 획득했는 사람이 정보기관을 잘못 사용했지, 정보기관을 이용해서 획득한 적은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건 지문 자체가 순서가 틀렸어요. 정권을 획득한 일부 그 위정자들이 정보기관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는 건 있지만은, 정보기관 자체를 정권 획득의 수단으로 삼은 것은 남아메리카의 일부 국가에서 비롯된 그런 사안이죠. 3번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4번 조직의 부패 방지. 5번은 조직의 책임 명확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 자, 우리 정보면 정보, 경찰, 검찰 전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우리 본연의 임무죠. 또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은 월급을 국정원장이나 경찰청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국민에서 봉사하고 국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겠어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이거는 순서가 전혀 틀린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민주적 통제 요소 중 공개의 필요성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왜 우리 행정기관의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가? 자, 기억해 봅니다. 정보 공개가 행정 통제의 근본 요소이다. 자, 요거 전부 다 뭐에 근거하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 이렇게 법명은, 그죠? 이렇게 작은 따옴표나 가로에 들어갈 때는 전부 붙였습니다. 붙여 쓰고, 원래 법명을 그렇게 띄어쓰게 하는 것은 틀렸다기보다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명이나 단체명 있죠? 어떤 겁니까? 부산지방경찰청 띄어쓰기 안 합니다. 부산 띄우고 지방 띄우고 안 하죠. 붙여 쓰듯이 단체명과 법명은 전부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번에 니네 국민의 권익보호. 자, 1번에서 했던 내용이네요. 디귿세. 자, 국민의 참여와 정보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리얼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보기관을 민주적 통제해야 되고, 그 활동을
그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아까 공개와 비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해 놨다고 했습니다. 3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상 비공개 정보 아닌 것은 이건 뭐 4번 한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법에 따라서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이건 당연히 공개가 되겠죠. 이건 당연히고 저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것은 이거를 공개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위험을 미치거나 또 개인의 그죠 명예나 이런 걸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비공개하는 것이지 법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정해놨는데 그것을 뭐 공개 비공개라고 정하는 것은 그건 안 되겠죠. 그죠? 자, 법에 정해놓은 것을 시행령으로 위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중 민주적 통제 유형에서 사전적 통제에 해당하죠. 자, 일이 있기 전에 미리 통제하는 거죠. 자, 예산 심의권은 사전인데 예산 결산은 사후입니다. 니은에 국회에서 법을 정해서 통제하죠. 이것은 사전이고요.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어떤 사안이 발생한 뒤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사후가 되고요. 정보공개, 자, 정보공개는 사전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3번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이 있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사전이고 일이 발생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뭐 예산 결산한다든지 국정조사, 국정감사하는 것은 사후가 되겠어요. 4번의 사전은 국회 입법권과 정보공개 청구권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5번 언론에 의한 통제는 어떤 유형의 언론은 외부죠. 자, 외부 통제입니다. 3번 우리 정부 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하는 거니까 외부 통제가 되겠어요. 6번 여론과 언론기관에 의한 통제는 민중통제라고 그랬죠. 자, 국민 여론이나 그 여론을 수집해서 운영하는 언론기관에 의한 통제는 민중통제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뭐 여론, 언론기관, 정당 전부 다 민중통제가 되겠어요. 7번 정보기관을 혁신, 바꿔야, 개혁해야 하는 이유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세계화 정보화죠. 여기에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죠? 뭡니까? 옛날 거 그죠? 뭐 워드 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미디어에서 보듯이 미국 드라마에서 보듯이 뭐 판넬 펴놓고 그죠? 손으로 짚어가면서 우리 휴대폰 화면을 느리고 줄이죠. 손으로 가리켜가면서 이렇게 축소하고 또 확대하고 빨리 컴퓨터 화면 걸 큰 화면으로 생산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직도 컴퓨터 보면서 설명하는 거 이건 아직 멀었다 이 말입니다. 빨리빨리 세계화 정보화에 따라가야 되겠어요. 2번에 정권의 안정안보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정보기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건 몰라도 정권의 안정과 안보 우리 이것 때문에 정보기관을 운영해서는 안 되겠죠. 이러면은 정보기관이 객관화되지 못한다. 주관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자, 정권 유지의 수단이다. 이렇게 욕을 먹는 게 됩니다. 2번 틀렸어요. 정권 대신에 뭐 정보기관 이렇게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정보기관의 안정과 안보를 효율적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요건 되지만 정권의 안정 요것은 조금 우리 취지와 어긋나겠습니다. 3번 불합리한 의식과 제도를 타파해서 신뢰받은 조직으로 거듭나자.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까지 옛날부터 그래왔다. 억지로 절차를 자꾸 만드는 거죠. 자꾸 만듭니다. 그런 걸 과감히 없애고 정보기관이라 해서 무조건 비공개가 아니고 그죠? 공개할 건 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계획이 돼야 되겠죠. 4번에 정보기관의 효율성도 똑같은 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 해외 정보를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이거 그죠? 우리가 뭐 자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이용된다 이런 오해를 받을 것 같으면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 효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려는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과거 정부 때는 경찰의 정보를 띄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를 떼서 우리 정보처를 만드는 그런 방안까지 생각이 됐습니다. 차라리 정보처를 대통령 직속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관리해버리면 뭐 정권 유지 또는 뭐 정권 확보 수단 이런 오해를 안 받을 수가 있겠죠. 또 추진하다가 흐지부지 돼버렸는데 그런 것도 과감히 추진해볼 만합니다. 자, 5번에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 효과 대처. 1번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발빠르게 지금 세계는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옛날식으로 그죠? 옛날식으로 자동차 미행 이런 것은 요새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보통 위생이 기본이고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자동차 미행을 워낙 눈에 띄기 때문에 오토바이 이런 걸 하지 자동차 미행 이걸 고집하다가는 자꾸 뒤떨어지고 상대방이 눈치채서 오히려 역이용 당할 우리가 있겠죠. 그죠? 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정권 대신에 정보기관이 되면은 올바른 지문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아닌 것은 자, 당연히 공채를 해야 되죠. 공개 채용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죠. 비공개 채용은 전부 다 또 아는 사람 통해서 들어오고 이런 우수한 인재 확보가 안 되겠죠. 대신에 지나치게 성적 높은 사람 위주로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인성이나 성장 환경 이런 게 더 정보기관에서는 중요하지 필기시험 점수가 높다고 이 사람을 채용한다. 그것은 바람직한 채용 방법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실적주의 인사제도에 의해서 자꾸 채용시험 이 점수를 아주 높이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어느 일정 수준의 채용시험 수준이 되면은 합격시켜서 면접이나 적성검사에서 탈락시키고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공개 채용이 돼야 되겠죠. 자, 2번에 보직의 순환 너무 빠르게 인사이동을 해서 안 되겠죠. 적어도 전문화 범위가 되는가 또는 전문화 대상이 안 되면은 인사이동을 하는 것은 몰라도 1, 2년 상간에 이렇게 인사이동을 자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3번 채용 시 일률적으로 인사 관련 부서에서 하는 면접보다는 실제 필요하는 부서에서 필요하는 사람을 뽑는 거. 자, 그게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는 올해부터는 채용을 아주 다양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순경으로 특채하는 이런 제도 있죠. 총포 화약 소지자 또는 교통공학과 전공자 이런 사람을 순경으로 특채하는 제도가 자꾸 생기고 있는데 이것은 채용 기준을 다변화해서 안에 조직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문화가 되는 기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의 신원조사 이걸 확실하게 하면 되겠죠. 채용시험 성적보다 신원조사나 면접 적성을 중요시하는 게 더 우수한 인재를 뽑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방금 경찰청 얘기했는 것처럼요. 자격증 소지자를 전문 분야로 뽑는 게 더 바람직하겠어요. 자, 물론 외국어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겠고 컴퓨터 잘 만지는 사람도 중요하겠고 전문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 진도 11장까지 다 진도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록에 보면요. 법 나와있죠. 법령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국가보안법과 보안업무 규정입니다. 국정원법하고 국정원직원법은 우리가 10장에서 했고요. 국가보안법하고 보안업무 규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이건 모든 우리 공무원 채용시험에 해당되는 과목이 있을 때 반드시 나오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국가보안법이 뭐냐면요. 형법의 특별법입니다. 자, 우리가 관련되는 법을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요. 자, 형법이 있죠? 형법은 일반 범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를 만드는 것을 국가보안법의 기본 반국가단체 안 됩니까? 그래서 형법의 특별법은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면 이걸 먼저 적용해서 처벌하고 안 그러면 형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의 특별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생겼는 남북교류협력법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 국가보안법에보다 더 상위법이죠. 근데 남북교류협력법은 요게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북한 개성공단에서 만드는 제품은요, 우리가 외국가가 생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다른 지방가가 생산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우리나라와의 수출 수입이 아니고 반출 반입이 되는 겁니다. 수출 수입이라고 하지 않고요, 반출 반입이라고 하듯이 먼저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서 요 법을 먼저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단순입니다. 단순히 북한의 친족을 만나서 먹을 것과 옷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만나면 남북교류협력법 처벌됩니다. 단순히. 또는 그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자, 어떤 거죠? 내가 종교단체 일을 하면서 탈북에 있는 사람을, 그죠? 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북한 사람을 정부 몰래 만났을 때, 자, 이런 정당한 사유나 단순히가 인정되면 남북교류협력법이고요. 나머지 전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합니다. 국가보안법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의 제 첫 번째 구호가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입니다. 이 법이 없어버리면 우리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이 법은 아주 중요하고, 특히 국정원, 경찰, 또 군무원의 정부 파트 근무하는 사람은 국가보안법을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교재에는 뒤에 법령을 내놨는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우리 시험은, 그죠? 개별 범죄명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특징이 있죠? 특징을 파악하면 그게 시험에 대비하는 유리한 분석이 됩니다. 자, 국가보안법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229페이지에 국가보안법이 있어요. 자, 국가보안법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2조 봅니다. 2조. 정의 있죠. 정부 참칭 국가별난 목적을 하는 결사 집단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가 됩니다. 여기서 정부 참칭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정부 참칭. 요거 말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요거를 왜 설명하냐면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정부 참칭이죠. 첫 번째, 정부 참칭. 정부 참칭이라는 것은 진정한 정부인 양 사칭하는 겁니다.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거죠. 요거 정부 참칭입니다. 다음 옆에 있는 국가별난 나오죠. 국가별난. 국가별난은 말 그대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정부를 전복해서, 현 정부를 전복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거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반국가단체 나오면요, 정부 참칭 국가별난인데 꼭 요게 나옵니다. 국헌문란이란 말이 꼭 나옵니다. 국헌문란, 요것은, 그죠? 지금 했는 정부 참칭 국가별난하고 격이 틀린 그런 엄청난 단어입니다. 이거 뭡니까?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헌정질서 파괴. 이 말은 민주주의 부정이 돼요. 민주주의 부정. 그래서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검거대가 구속돼 재판받는 사람 전부 다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국헌문란은 생각해본 적도 없다. 항상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가별난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증거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인정하겠지만은 국헌문란은 자기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왜 썼냐면요. 방금 반국가단체의 정의에서 정부 참칭 국가별난 나오지 않습니까? 국헌문란이 국가별난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거 설명했습니다. 항상 요게 유지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정부 참칭이나
국가별난이 나와야지 국헌문란이 나오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틀린 얘기가 됩니다. 국헌문란 나와버리면요, 이것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이적단체가 됩니다. 이적단체. 자, 그래서 반국가단체 개념 설명할 때 국가별난 자리에 국헌문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 밑에 2장에 제와 형이 있죠. 여기에 각 제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각 제명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제명을 먼저, 제명만 입에 익히고,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특징을 종합해가서 정리합니다. 그 특징을 알면 됩니다. 국가보안법의 특징을 알면 돼요. 자, 먼저 3조 반국가단체 구성. 요거 제목에 네모하세요. 네모. 이거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는데 제가 총체적인 거를 계속 정리를 해갑니다. 자, 반국가단체 구성이 있습니다. 자, 1번에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죄가 돼요. 뭐 징역 몇 년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알았죠? 자, 넘어와서 4조의 목적 수행입니다. 자, 목적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지정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해서 행위했을 때, 뭡니까? 간첩 행위했을 때 목적 수행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목적 수행죄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대표적인 거 요거 한번 써놓겠습니다. 목적 수행죄의 대표적인 사례, 첫 번째 존속 사례가 있습니다. 존속 사례, 간첩죄가 있고, 그 다음에 소요죄가 있고, 유가증권 위조죄가 있습니다. 유가증권 위조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거고요. 아닌 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닌 거. 자, 아닌 거. 아닌 것은 사기, 공갈, 금품 수수, 잠입 탈출. 그래서 요 목적 수행죄에 해당되는 제명이 아주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아닌 거 알면 됩니다. 아닌 거. 알았죠? 목적 수행죄 대상되는 게 제가 여기 썼는 존속 사례 요거 외에 이거 합쳐서 25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제가 써놓은 거, 이런 게 있다고 써놓은 예시에 불과하고, 아닌 거 알면 쉽겠죠? 자, 아닌 거 요거 적어 놓으면 됩니다. 아닌 거 요거 나옵니다. 다음 중 목적 수행죄의 대상인 것은, 그러면 요거 빼고 뽑으면 되고, 아닌 거 그러면 요걸 뽑으면 되겠죠? 자, 요거 써놓습니다. 목적 수행죄 대상 아닌 거, 사기, 공갈, 금품 수수, 잠입 탈출이 됩니다. 됐습니까? 요 밑에 있는 거 더 이상 뭐 형법 몇 점 했죠?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는 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 수행죄 썼습니까? 자, 그 다음에 5조 봅니다. 자진 지원. 5조의 1항이 자진 지원, 5조 2항이 금품 수수입니다. 자진 지원은 뭐죠? 자진 지원은요, 스스로 도와주는 겁니다. 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이 도와달라 해서 도와준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는 그 사람들 사상이 좋다. 나는 그 사람들이 좋다. 그래서 스스로 도와주는 거죠. 자, 누가 북한으로 오라고 얘기 안 했는데 자기 혼자, 그죠? 중국에 여행 갔다가 북한에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에 가면 자기가 영웅 대접을 받을까봐 들어가는데, 사실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이 북한 온다고 해서 북한이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그건 절대 안 좋아하죠. 요번에 얼마 전에 6명, 우리 북한에 몰래 들어간 사람 6명이 강제로 남한으로 보내지고 막 그랬는데, 이거 자진 지원 스스로 내가 하는 겁니다. 지시 없이. 그 다음에 금품 수수죠. 금품 수수는 이런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지령받은 자로부터 돈 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6조 보겠습니다. 잠입 탈출이죠. 잠입 탈출. 자, 잠입 탈출은 뭐냐면 북한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잠입 탈출입니다. 자, 이때 잠입 탈출 지역은 북한
또는 외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 영사관, 또 외국 바다에 떠 있는 북한 공작선, 배 있죠, 배. 자, 배에 들어갔다 와도 잠입 탈출이 되겠습니다. 자, 잠입 탈출은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요거 종류는 알아야 됩니다. 종류 모르면 안 돼요. 자, 단순 잠입 탈출이 있습니다. 단순 잠입 탈출이 있고, 그리고 특수 잠입 탈출이 있습니다. 특수. 단순 잠입 탈출은요, 그냥 북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고, 특수 잠입 탈출 있죠? 이것은 뭡니까? 지령을 받거나 협의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오면 특수 잠입 탈출이 되는 겁니다. 요거 구분을 해야 되겠죠? 단순 잠입 탈출은 그냥 내가 다른 사람 모르게 들어갔다 나오는 게 잠입 탈출이 되고요. 특수 잠입 탈출은 북한 들어갔다 나오긴 나왔는데 지령을 주고 받거나 또는 협의하기 위해서 갔을 때는 특수 잠입 탈출이 됩니다. 자, 잠입 탈출 요거는 구분해야 됩니다. 됐죠? 단순 잠입 탈출과 특수 잠입 탈출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7조에 찬양 고무. 단순하게, 그죠? 북한도 살만하겠지. 이 말 했는 게 찬양 고무가 아니고, 그죠? 북한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사용해서, 근거도 없이, 그죠? 좋다고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권이 그래 중요하면서, 북한의 주요 인사에서 총살형을 집행하고, 그리고 뭐 탄광을 보내는 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 찬양하는 거죠. 그게 전부 찬양 고무에 저촉되겠습니다. 자, 8조의 회합통신입니다. 회합통신. 만나고 연락한 죄가 됩니다. 물론 아까 남북교류협력부에서 정통일부 장관한테 신고하고 그 증명서를 소지하고 만나고 연락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임의로 만나고 연락하면은 국가보안법에서 처벌받아요. 다음에 9조의 편의 제공죄가 있죠. 편의 제공죄 뭡니까? 간첩죄나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 도와줬을 때죠. 자, 돈 주거나 식사 제공하거나 숙소를 제공하는 거 전부 다 편의 제공죄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10조의 불고지입니다. 불고지. 자, 불고지는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그런 죄인데, 그래도 이걸 없으면 안 된다는 게, 불고지죄 공부하다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불고지죄는, 자, 상대방이 국가보안법상의 죄를 범한 자는 것을 알면서, 내가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죄예요. 불고지가 돼. 그 사람은 당연히 간첩죄가 되는, 뭐가 되겠죠? 근데,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안 사람이 불고지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불고지죄죠. 그 다음에 특수직무유기가 있습니다. 자, 특수직무유기는 수사나 정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니까 국정원, 경찰이 되는데 이것은 이따가 주체 설명할 때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조에 무고날조가 있어요. 자, 형법에 보면 무고날조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자,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끝에 씁니다. 이건 일반 무고 날조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끝에 쓰세요. 이것은 일반 무고 날조예요. 일반 무고 날조.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수사 정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조자, 지휘자. 아까 특수직무유기는 수사 정보 종사하는 공무원인데, 요건 뒤에 쫄변 뒤에 더 붙었다, 그죠? 이것은 직권남용 무고날조입니다. 직권남용 무고날조. 동그라미 1번은 일반 무고날조죄가 되고요. 동그라미 2번은 직권남용 무고날조가 됩니다. 요 비교도 역시 주체할 때 한꺼번에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국가보안법상의 제명에 대해서 봤습니다. 3조부터 12조까지. 몇 개 안 되죠? 그러니까 제명은 그래도 좀 알아내야 안 되겠습니까? 세부 내용까지 제가 했는 것 이상으로 알 필요,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보안법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성에서 14조 보겠습니다. 14조. 자격정지의 병가. 자,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징역을 선고할 때, 자, 판사가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이 선고 아닙니까? 그 형이 만약에 징역 3년을 받았으면 3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을 병가할 수 있다. 자격정지라는 것은 뭐 의사 자격, 운전면허증 이게 아니고 그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얘기하죠. 선거권과 피선거권 얘기합니다. 자격정지, 자격상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얘기하죠. 선거권은 뭡니까? 투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투표 권리. 피선거권은 출마하는 권리입니다. 출마할 수 있는 권리. 자, 이것을 정지시키는 거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자, 유기징역 이하의 형을 병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5조 보겠습니다. 자, 몰수 추징이 나왔죠. 국가보안법상의 죄를 범하고 돈을 받았을 때는 몰수합니다. 근데 벌써 써버리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똑같은 액수의 현금을 추징하고, 이번에 만약에 검사가 그 소추 공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그 압수물의 폐기와 국고기소를 명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거 뭐 읽어보시면 여러분 뭐 천천히 읽어보시면 다 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있죠? 3장. 3장에 참고인의 구인 유치 보겠습니다. 참고인의 구인 유치입니다. 참고인 나왔습니다. 참고인. 참고인 뭡니까? 목격자 증인입니다. 참고인은 잘 아시겠지만 목격자나 증인을 얘기하죠. 증인.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경찰서에서 출석 요소 날라옵니다. 무슨 살인사건 참고인으로 출석하세요. 자, 일반 형사사건이죠. 형소법에서는 자, 참고인 되었을 때, 그죠?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출석 안 해야 됩니다. 알았죠? 무슨 말이 있든지 간에 출석 안 해도 아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에서는 그 범죄의 중요성과 또는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1번에 있죠? 국가보안법의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 불응 시 구속영장 받아서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응 시 영장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이렇게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그죠? 2회 이상 불응하면 이게 판사가 영장 발부하죠.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붙잡아 옵니다. 이게 국가보안법의 특징이 있죠. 일반 우리 형사사건의 참고인은 그죠? 우리 참고인에서 출석요구서 보내도 안 가도 그만입니다. 아무 처벌을 안 받아요. 안 받는데 국가보안법에서는 참고인인데도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 불응 시 강제 조치가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0조 공소보류. 자, 공소보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이게 미국 같으면 폴리바게닝 그래가지고 형량협상하고 비슷한 개념이 되는데요. 공소보류는 검사가 공소 제기 자체를 보류하는 겁니다. 획기적이죠. 뭐 기소유예, 그죠?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있지만은 공소보류는 획기적인 겁니다. 아예 공소 제기 자체를 안 하는 거죠. 미루는 겁니다. 뭐냐면은 자, 내가 공소를 하지 않을게. 너가 전향하든지 전향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우리가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 자, 우리한테 넘어오느라 망설이죠. 자, 검거가 됐으니까 북한의 가족도 걱정되고 그러니까 망설이는데 공소보류 요 당근을 줘서 사람을 우리한테 전향하게 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획득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공소보류 20조의 2번 봅니다.
공소보류 받은 국가보안법 죄를 범한 자가 다른 공소의 제기 없이 2년 경과했을 때 소추할 수 없다.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공소보류 받은 자가 법무부 장관이 정한 규칙에 위반했을 때는 취소할 수도 있고 4번에 보세요. 공소보류가 취소됐을 때 형소법 208조 불구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자,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구속. 이거 형소법에 좀 나오는데요. 형소법 208조가 뭐냐 하면요. 형소법 208조는요. 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새로운 증거 없는 한, 동일한 범죄 사실로, 동일 범죄 사실로 재구속할 수 없답니다. 재구속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요. 국가보안법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구속할 수 있다가 되어 있죠. 자, 국가보안법에서는 있답니다. 있다. 됐죠? 자, 다른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은 당연히 재구속됩니다.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구속되는데 새로운 증거 없으면 재구속이 안 됩니다. 근데 국가보안법에서는 공소보류를 위반한 자가 그죠? 예, 공소보류가 취소돼 버리면 이 사람을 재구속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조 보로금 봅니다. 보로금. 자, 보로금은 뭐냐면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국가보안법 죄를 범한 사람을 신고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고에 당한 사람이 갖고 있는 공작금의 2분의 1을 보상, 자,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보로금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반국가단체 구성원 지령받은 자로부터 돈 받아서 자수해서 제공한 자는 그 금액의 2분의 1 내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보로금이라고 합니다. 보로금. 됐습니까?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